네, 저는 아까 그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어왔다라든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봐와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이거 뭐 강의 콘티 짜는 것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상시에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먼저 해줘요. 일단 해석은 먼저 해주고 해석을 해가면서 같이 옆에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조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선생님보다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 전체를 설명하니까. 자, 지금 25번에 지금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중간중간에 반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어차피 이 수능에서 영어 문제는 사실 시험을 만들어내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재미로 읽는 그런 유흥의 그런 독서가 아니라 꼭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화자가 뭔가 말하고 싶은 그 포인트의 요점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빈칸 추론에서도 문제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주제나 요지 찾기에서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지문에서 어떤 주제와 벗어난 것을 빈칸 추론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싶은 바가 뭔지 그 핵심적인 포인트만 찾아내면 빈칸 추론이나 주제 찾기 문제는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일단 본문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켜지는 거죠. In buildings, ground squirrels. 자, 빌딩의 그 얼룩 줄무늬 다람쥐들에게 있어서 males, 수컷들은 leave home, 고향을 떠나고 and female, 암컷들은 자란다. 어디에서? 그들의 출생지에서 자란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먼저 그 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등장 배경의 그 주인공이 누군지를 봐야 되죠. 자, 지금 암컷 다람쥐와 수컷 다람쥐에 대한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지금 구조가 나오고 있죠. 수컷은 지금 고향을 떠나는 거고 암컷은 자신의 출생지에서 자란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런 수컷들의 이런 확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 자기네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imbalance,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방식에서 수컷과 암컷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누구와의 관계를 맺냐면 그들 주위에 이 individuals는 그 다람쥐 개체들이겠지. 자기 주위에 있는 다람쥐들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는지에 있어서 불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자, 수컷과 암컷이 대립되면서 서로가 지금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females, 저는 이거를 리모컨을 아직은 사용할 줄 몰라서 펜의 색깔을 일일이 다 눌렀어요. 자, 암컷들은 어떤 자신을 발견하냐면 자기가 이제 주위 친척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좀 중요하죠. 대조되는 거야. 반면에 수컷들은 보통은 이런 지역에 있게 된단 말이야. 누구와 함께? 완전히 그런 낯선 다람쥐와 함께.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암컷은 고향에 있기 때문에 친척들과 있는 거고 수컷들은 고향을 떠나서 지금 완전히 그런 다른 다람쥐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러한 비대칭이 해석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이 단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모르는 혹시라도 놓쳤던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결국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설명해 주잖아. 이러한 비대칭은 결국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암컷들 누구? 자, 여기 지금 이런 암컷들이 나오는 거죠. 경고를 해주는 거지. 가까운 친척들에게 어떤 소리를 발산하냐면 어떤 경고의 소리를 내주는 거고, 반면에 수컷들은 보통은 그런 소리를 내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간 것이 결국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러한 출생지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나갔다는 것은 얘네들한테는 뭘 의미하냐면 그들의 이러한 blood kin, 혈족이 do not benefit, 이득을 보지 못하는 거지. 그와 같은 경고에서.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암컷들은 고향에 있으면서 자신 주위에 친족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뭔가 위험이 있을 때 경고의 소리를 내주는 거지만 수컷들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지지하는 그러한 지지가, 자, 이러한 그 kinship based alarm, 그러니까 친족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고 소리를 내주는 이런 가설을 지지해주는 것들이 또 어떤 게 포함되냐면, 얘를 이렇게 올려야 되나요? 어떤 것들을 포함하냐면 이 Sherman's finding, 이 사람의 이러한 발견도 포함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In the rare instances, 아주 드문 경우에, 어떤 경우에 암컷들이 move away,
자, 지금 이제 이동하는 거야. 그들의 원래 있던 출생지가 아니라 이런 그 출생 그룹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그룹으로 들어가냐면 훨씬 더 이런 친족들이 없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때 그들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 결국에는 스컷과 암컷이 대립되면서 친척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지금 경고 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차이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야.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스컷들은 주위에 친족이 없고 그래서 따라서 경고음도 내지 않아. 그러나 암컷들은 주위에 자신들의 친척이나 친족이 있고 그들에게 뭔가 위험이 생겼을 때 경고 소리를 낸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는 자, 이러한 암컷들이 어떤 상황이 될 때예요. 자신들의 이러한 내럴 그룹에서 벗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친척들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냐면 주위에 그 낯선 다람쥐들이 있는 누구와 똑같은 행동을 하겠니? 스컷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스컷은 결국 친족이 없는 곳에선 경고 소리를 내지 않아.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경고 소리를 잠깐만요. 이거를 눌러서 내나요? 네. 여기 단어. 그래서 원래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암컷들보다는 경고음 소리를 덜 낸다. 이런 식으로 답을 유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그냥 대충 저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를 따로 콘티를 짜오진 않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긴 해요. 근데 구문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못하는 반응 해주고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한 번씩은 훑어봐준 상태에서 이쪽에 이제 그림을 저는 사실 이걸 작은 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큰 창은 아니고 이 왼쪽에 이제 아까 그 지문이 있었잖아요. 그 지문 옆에 이렇게 일명 제가 이거 동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떠다니는 그 칠판. 그 칠판을 써서 이거를 제가 일일이 손으로 써주죠. 그래서 맨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게, 자, 스컷과 암컷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대립관계 형성해주는 거 저도 설명해주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장에서 얘네들은 집을 떠나고 고향에 머무르면서 이 사실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얘네들은 지금 낯선 상태, 얘네들은 지금 친족과 함께 있으면서 친족들에게 경고음을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설명해주면서, 맨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세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잖아요. 그죠? 이 글이 주제문이고 그 바로 주제문에 해당하는 거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낯선 존재와 있게 되면 결국에는 경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런 식의 어떤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주제문도 답을 찾으면 그 번호가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틀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미리 제가 사실 수업할 때 일일이 짜진 않고요. 사실은 수업하기 되게 좀 벅차고 바빠요. 그래서 그걸 짜지는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반이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학년당 한 3반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A, S, Z에서 이제 평균이나 평균 이하 에버리지 딴 거고 좀 잘한다고 대접해줘서 스페셜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의 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자사고반인데 애들이 일단 이런 분석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들이 다 이렇게 언어적인 추론이 되기 때문에 읽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더 이상 이게 왜 답이라고 생각하냐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 읽으면 이게 답인데 라고 나오고 그냥 그래서 사실은 걔네들이랑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능특강 같은 경우도 책을 던져줘요. 그냥 제가. 그러면서 뭐 1강부터 몇 강까지 풀어와라. 그럼 지들 다 풀어오고 그러니까 해석 자체는 되는데 이상한 그 언어적인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같이 생각해보는 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 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영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논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럴 때가 있으니까 걔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구조 설명을 해줄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찝어가는 경우고 보통의 A반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 구문 독해가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수능을 한다는 그 원장님 말씀이 진짜 맞아요. 근데 이 A반 같은 경우는 구문 독해는커녕 단어도 모르고요. 사실 그 EBS 단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외우라고 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문맥 속에서 뭐 유추하다, 걔네 그런 거 문맥 속에서 유추도 못해요. 예,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이거 단어 아니어도 문맥 속에서 앞뒤로 유추하면 되죠? 이러길래 너 같은 또라이가 이거 어떻게 다 유추하냐고. 아니 왜냐면 정말 문맥 앞뒤 파악을 해서 유추할 수 있는 애도 있고요. 아무리 힌트를 줘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단어를 외우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단어 외우면 구문 독해도 좀 들어갑니다.
대신 진도를 느리게 빼죠. 그리고 그 대신에 제가 예를 들어서 수능 교재에서 6가지가 이제 EBS 교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근데 그 영어 독해 1에서 문제가 한 5개인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수능 특강하고 그다음에 수능 완성? 얘네들이 좀, 얘네들을 거의 위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독해 1, 2는 한 번씩 그냥 대충 보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인터넷 독해는 학교에서 승인 요구가 인터넷 독해랑 서문 요구가 쓰길래 한 번씩은 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A반이나 S반 같은 경우는 얘네는 이제 중간에 이런 거 다 330회 다 빼고,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위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구문 독해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애들이. 해석 자체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사실은. 해설지를 보고 아예 그냥 속된 말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떤 애 같은 경우 답지를 계속 읽으면서 이런 소리구나 하고 본인이 그냥 그렇게 공부한 애도 있거든요. 예, 답지라도.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걔네는 제가 어차피 구문 독해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냥 대충 빨리 지나갔는데 이렇게 구문 독해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애들, 이 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구조 같은 게 보이는 애들도 있지만 안 보이는 애들도 있는데, 근데 솔직히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굳이 이렇게까지 구조를 안 해도 애들이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보통의 얘네들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가 좀 들어가긴 하죠. 그 카메라 눈 렌즈 비교한 거, 그 똑같은 표현 다시 밑에서 재준술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같이 구조를 보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못하는 반은 이 구조 분석을 해줄 정도까지도 사실은 안 되는, 해석도 못하는 그런 애들한테는 사실 이거를 구조를 보기 전에 해석도 안 되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뭔가 좀 해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되는 애들한테 이 중간반 애들은 이제 해석이나 기본적인 개념이 머리에 오니까 걔네는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는구나 이제 흐름을 보는 애들한테는 이게 보이는데 그러지 않은 애들한테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도 모르는 애들이라 단어하고 독해 내용 이렇게 지문 해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독해 반마다 조금 특성은 있지만 얘네 둘은 이제 독해 위주에다가 마지막에 구조 설명.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독해가 되니까 그냥 구조 설명하고 빨리 진도를 빼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전 이거 아직 쓴 지 얼마 안 돼서 리모컨 있다는 것도 잘 몰랐고 일일이 이제 이거 계속 다 터치를 했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할 때 애들이 선생님 이제 다 마스터 하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이거 쓰는 법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계속 연습 중이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가 곧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녹화를 이렇게 떠봤거든요. 근데 아직은 조금 이렇게 막 서원장님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이렇게 띄우고 창 이런 거는 저는 아직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아직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칠판에다가 지문 쓰기 사실 귀찮잖아요. 전체 지문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정말 일종의 어떤 그 지문을 띄워놓고 제가 쓰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칠판의 용도로 이제 편리한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문제를 전체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문장을 띄워놓고요. 이걸 눌러서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왜 안 나오지? 움직일 때는 네. 일단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아니 제가 여기 자체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요. 아니 여기 자체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요. 그거를 하는데? 아니 이건 말고 글자 나오는 거야. 어느 거야? 창이요? 이게 이게 글자가 뜨는 거죠 이게. 이렇게. 너무 크구나.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전체 문장 띄우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부분, 아니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주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전체 틀을 그리기에 편하잖아요. 전체 화면을 다 떠놓으니까. 그래서 그게 편리해서 저는 지금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쓰고 있어요. 예, 뭐 저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예, 전체 화면을 다 띄운 상태에서 애들이 멀리서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뭐고 아 이런 부분에 주제 문장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제가 좀 활용하고 있죠. 예, 예.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제가 칠판에 일일이 노가다를 한 몇 줄 써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 어떤 뭔가 이렇게 틀을 보여주는 면에서는 쓰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제가 거의 이런 틀을 보여주는 면보다도 일단 못하는 반한테는 해석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사실은. 예, 그죠. 예,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걔네들이 그거 안 하면 수업 안 했다고 생각하는. 예, 해석을 안 해주고 선생님이 그냥 국어 수업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